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럽을 다 합쳐도 한국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미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 포스트, CNBC,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직접 보도한 한국 방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올해 한국에서 건네받아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155포탄량이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한 것보다 많았다고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4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착 상황을 되짚어보는 심층 기획 기사에서 한국산 155포탄이 우크라이나에 간접 지원된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우크라이나에 155포탄을 공급하는 일이었다고, 미국의 생산량으로는 한 달에 9만 발 이상이 필요한 우크라이나 수요의 10분의 1 조금 넘는 수준밖에 충족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공급한 탄약을 대량으로 보유한 한국에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이라면 41일 안에 공중과 해상으로 33만 발을 실어 나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교전 지역에 무기 공급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법이 장벽이었고, 결국 간접 지원 방식은 수용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뜻에 따라 올해 초부터 탄약 공급이 성사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WP는 결과적으로 한국은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나라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신문은 한국에서 이송된 포탄량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신문이 거론한 한국에서 이송됐다는 포탄이 곧바로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사용됐는지, 미국이 한국발 포탄으로 자국 무기고를 채움으로써 기존에 자신들이 보유한 포탄 재고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수 있었다는 취지인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과 관련해 직접 지원 물량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 대미 무기 수출은 최종 사용자는 미군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이뤄진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한화는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155포탄을 생산량도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탄약수 10만 개를 공급한 뒤부터 더 바빠졌습니다. 인력과 시설을 확충해 기존 2교대에서 3교대 작업까지 하며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높였습니다. 여기에 폴란드까지 한국 측에 연간 10만 발을 생산할 수 있는 포탄 공장 건립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밝히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한화는 이제 더 빠른 공급을 위해 스페인 탄약 업체와 협력하여 스페인 내에 탄약 생산 기지를 추가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방산기업 최초로 유럽 탄약 시장 선점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소식과 함께 얼마 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수요가 급증하는 155포탄의 장약 공급을 계기로 자유진영 우방국인 영국과 방산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는 영국 BAE 시스템즈와 1,759억 원 규모로 NATO 회원국이 사용하는 155포탄이 모듈화 장약 MCS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는 2019년부터 선제적으로 NATO의 사거리 기준을 충족하는 추진장약 개발에 나서 올해 초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영국 자주포 획득 사업에 K9AE가 선정되면 MCS도 동시에 공급해 패키지 형태의 수출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전 세계 방산 시장에 한국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방송사들이 연쇄적으로 한국 방산 능력에 대해 특집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한국은 2027년까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매력적인 가격과 더 빠른 배송 시간을 통해 서구 방산업체와 값싼 중국 개발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한국은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매우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세계 최대의 무기 거래국이 되었으며 중국이나 독일을 능가할 수 있었을까요?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서울의 총 방산 수출액은 31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만 한국의 132개 기업이 83개국에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이후 아시아를 넘어 유럽, 남미까지 판매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30년 동안 대한민국 바다를 지켜온 퇴역 호위함입니다.
이 함선의 수정된 버전은 현재 방글라데시 해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 군용 장비를 운용 중인 다른 많은 국가도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은 전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무기 공급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네덜란드, 터키보다 높은 순위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가장 큰 방산업체로는 한화, KAI, LI진엑스원, 현대로템입니다. 탱크, 비행기 등 이들 제품이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인 ADEX에 전시됐습니다. 한국 방산 장비의 주요 고객 중 다수가 이곳에 상당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폴란드에도 전용 전시관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이웃 국가인 폴란드는 로켓 발사기, 탱크,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2022년 8월 한국 기업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폴란드의 두 번째로 큰 무기 수입 파트너가 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매우 중요한 안보 상황에서 폴란드에게 필수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군수 산업은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NATO 표준과의 호환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NATO 회원국인 폴란드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군수 산업은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NATO 표준과의 동맹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거래인 첫 번째 무기들이 폴란드에 도착하는 데는 불과 3개월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2018년 헝가리는 독일의 레퍼드 전차 44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차 1대만 인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방산업계의 잠재력에 비하면 한국 방산업체의 입지가 상당히 탄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북한과 치른 비극적인 전쟁 이후 필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오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산 라인을 유지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연구개발에 계속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무기체계의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더 많은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전쟁에서 한국군은 처음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훈련하고 보급한 북한 공산군에 압도당했습니다. 미국은 유엔의 위임 통치하에 한국을 지원했고 전쟁이 끝나가던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 모두 엄밀히 말하면 여전히 전쟁 상태입니다. 그 이후 전쟁의 상처와 주기적 갈등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한국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경쟁력은 몇 가지 중요하고 매력적인 특징적인 요소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빠른 납품 일정입니다. 둘째, 제조 효율성과 우수성입니다. 셋째, 방산업체를 지원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한국의 방산 제품은 다른 경쟁 솔루션에 비해 매우 비용이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면 성능과 화력 측면에서 여전히 매우 좋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둘째,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은 고객의 피드백에 매우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으로 인해 무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한화는 독일의 라인메탈을 제치고 47억 달러 규모의 호주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 129대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는 한국 군장비의 경쟁력을 세계 무대에서 입증한 수많은 거래 중 하나로 호주 레드백 입찰 이후 동유럽 국가들이 많아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구축은 또한 군대를 현대화하려는 폴란드의 계획의 일부이며 특히 오랫동안 연기되었던 소련 이후 장비 교체, 폴란드 군대의 규모 확대, 협력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잠재력 개발 등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외국 파트너와 함께 현재의 방산 수출 속도가 2027년까지 지속된다면 한국이 2027년에 4대 방산 수출국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국 최대 방산업체가 새로운 무기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화의 시설이 어떻게 폴란드로 향하게 되었는지, 미래의 NATO의 무기고를 강화할 수 있는 잠수함을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어느 곳보다 빠른 속도로 무기 판매를 늘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5년 만에 방산 수출이 177% 증가했습니다. 프랑스의 방위산업 규모는 상당히 크지만 한국이 생산량을 늘리는 속도는 미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어떻게 거대 국방 강국으로 변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서방 군사 동맹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화 공장 내부 근로자들은 수십 대의 K고 자주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한국 최대의 방산업체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무기 수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핵심 회원국인 폴란드가 137억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 일환으로 이를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이곳 직원들이 건설할 수 있는 빠른 속도가 주요 판매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프로세스는 3단계로 완료됩니다. 무기의 뼈대를 조립하고 부품을 연결한 후 성능을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회사는 구체적인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근 배송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K고의 첫 선적은 계약이 체결된 지 불과 3개월여 만인 12월에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협정이 체결된 지 수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유럽의 다른 무기 거래와는 대조적입니다. 한화는 빠른 완료 시간이 신규 고객 유치 전략의 주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부분적으로 고조된 지역적 긴장 때문에 한국이 일부 서방 국가들보다 이러한 시스템을 더 빨리 구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냉전이 끝나자 유럽의 군사 강국들은 재래식 무기 생산 능력을 줄이기 시작했고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한국은 생산을 늘렸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은 주로 전통 전장무기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들은 항공기, 핵잠수함 등 첨단 무기 개발에 주력해온 반면 한국은 대포 등 여타 무기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욱 발전된 해군 설계를 서방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한화의 조선소에서는 직원들이 최신 잠수함인 KSS-3을 비롯한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이 제품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잠수함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한화는 이 디젤 추진 선박을 또 다른 NATO 회원국인 캐나다에 판매하기 위해 협상 중입니다. 한화는 자동화된 기계를 사용하고 더 많은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함으로써 비용과 생산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 계신 이곳이 잠수함 압력 선체를 제작하는 곳입니다. 지금 잠수함 압력 선체 공장은 약 90% 정도 자동화로 되어 있고 회사는 2027년까지 이러한 시스템의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이 설계가 미래에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해군으로부터 NATO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핵잠수함 개발의 필수 요소는 잠수함에 장착할 소형 원자로 기술과 핵연료 확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소형 원자로 제작은 362 사업이 진행된 2004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핵잠수함 원자로 기본 설계를 마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정희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자력연구원이 2012년 개발한 소형 원자로인 스마트 SMART는 미국 기술에 기반을 두지 않기 위해 일체형 원자로라는 독특한 형태의 원자로를 선택했고 소프트웨어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핵연료 역시 미국이 아닌 프랑스나 러시아 등 제3국에서 농축 우라늄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고 자체 농축 시설을 만들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핵잠을 건조하겠다고 해도 미국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주장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있는데 왜 핵잠수함이 필요하냐? 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을 정찰하는 정찰 자산은 왜 한국이나 미군이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하며 전차 역시 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군이 전차를 보유해야 하는가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찰 자산이 부족하고 전차도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군도 보유해야 한다고 하면 이는 핵잠도 똑같습니다. 전쟁 난다고 해서 미군 핵잠 10대가 한국군 내에서 작전을 펼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껏 2척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총 64척이 있다고 하지만 정비창에 있는 핵잠을 제외한다면 작전이 가능한 핵잠은 23선인 40여 척밖에 안 됩니다. 기존의 작전에 투입되어 있는 핵잠을 한국전에 투입할 수는 없고 또 미군 핵잠 고작 많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뒤통수 맞은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미국은 말로는 한미동맹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자국의 이익 앞에는 동맹도 필요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미국 스스로 말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뉴욕을 포기하지 않을 한미동맹에 무작정 기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이 못하게 하는데 통해 없이 추진하는 것도 힘들다면 해답은 외교적 설득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유로 우리의 핵잠수함 보유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반대한다면 우리는 역으로 한미동맹 기여를 들어 미국을 설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설득 얘기는
20여 년 전부터 나오던 말로 지금까지 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은 전범국이 아닌 항상 피해자로 살았습니다. 핵잠을 가져도 핵무기를 가져도 우리가 선제 공격이 아닌 방어용이라는 것을 미국은 압니다. 자재 개발 능력이 있는 한국이 핵잠을 건조할 수 있는, 미국은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핵잠 건조를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비록 군사적 목적이기는 해도 핵을 탑재하지 않는다면 사실 뜻같은 의미 아닙니까?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이 지금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를 달기도 하는데 한국과 전범국인 그들과는 다릅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미동맹이라고 했지만 핵자만 들어가면 히스테리적인 발작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그럼 미국의 반응에 결국 한국은 2029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KSS 3장 보고 3 사업은 2016년부터 2029년 단계별로 진행되고 이에 배치 1부터 배치 3까지 각각 3척씩 총 9척이 건조될 예정입니다. 배치는 동형 함정을 건조하는 묶음 단위를 뜻하는데 배치 1, 배치 3, 2등으로 진행할수록 함형 발전과 성능 개선이 이뤄짐을 뜻합니다. KSS-3 배치 2는 여러 기술이 증강되는데 특히 핵심 성능인 자망 시간을 늘리기 위해 납축전지가 아닌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하게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 대형 잠수함 중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이온 전지를 적용해 수중작전 지속 능력과 고속기동 지속 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KSS-3 배치 2가 아닌 배치 3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치 2부터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하지만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선체를 완전 재설계하지 않으면 리튬 전지 모듈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엔진만 바꾼다고 되지 않습니다. 추진, 동력 전달, 무게 배분, 운용체계 등 모든 것을 밑바닥부터 새로 설계해야 하고 핵잠 운용을 위한 승조원 교육체계와 원자로 운영 및 폐기 과정에 필요한 군수 지원 체계까지 거의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리튬이온 전지를 채택한 잠수함의 경우도 그에 대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잠수함의 최적화, 엔진 및 발전 시스템 등이 그에 최적화되도록 재설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배치까지는 재설계 예정 없이 그대로 업그레이드 하는 선에서 탑재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망 성능은 100%가 아닌 50% 선에서 향상되는 것으로 봅니다.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한 일본의 오류함의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체계에 대해 알려져 있는 것은 별로 많지 않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전기 에너지를 기존의 납산 전지가 아닌 리튬이온 전지에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재래식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쓰이고 있는 납산 레드 에서드 배터리, 즉 차에 장착되어 있는 크고 무거운 배터리와 동일한 그 배터리 대신에 리튬이온 전지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에도 쓰이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더 높고 같은 크기의 납산 전지보다 더 많은 잠재적 전력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잠수함에 있어서 리튬이온 전지, 이러한 특성은 매우 중요한 이점이 됩니다. 더구나 리튬이온 전지는 납산 전지보다 더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로 추진하는 체계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납산 전지와 비교해 볼 때 중량당 에너지 밀도가 3배 이상 높은 점입니다. 3배 이상 높다면 3배 이상의 속도와 3배 이상의 자망 기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공기분류 추진 체계 AIP 시스템에 부족한 점을 모두 상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전기를 다 사용하기 전 수면 위로 부상해서 디젤 엔진을 가동해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합니다. 이 작업을 스노클링이라고 하는데 수면 가까이 부상해야 하는 데다가 디젤 엔진 가동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받고 배출되는 탄소를 방출하기 위해 굴뚝을 수면 위로 드러내야 하며 충전을 위해 디젤 엔진을 가동하는데 이때 소음과 매연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적에게 탐지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빠른 충전은 작전 수행에 매우 요긴한 기능이고 소음 억제라는 측면에서도 이전 잠수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잠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원자력으로 얻어지는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 덕분에 매우 오랫동안 연료 재보급 없이 최대 30년 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가동만 그렇지 실제 작전에서는 90에서 110일 정도를 일주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식량 등 보급품 등이 무한정이 아닌데다가 좁은 공간에 갇혀서
임무 수행을 해야 하는 승조원들의 피로도를 고려해 볼 때 비상시가 아닌 이상 3달 이상의 임무 수행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리튬이온 전지에 더해 전고체올 살러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하게 되면 성능이 핵잠과 비슷한 성능을 지니게 됩니다. 배수량 4영톤 정도의 잠수함을 기준으로 오노트 9.25km/시 속도로 한다면 수중항해를 94시간 87일 유지할 수 있고 전투 속도인 15노트 27.75km/시 수준의 항해 시간을 무려 90시간이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잠과 같은 25노트 36.4km/시의 최고 속도를 무려 30시간 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원자력 잠수함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충전을 위해서는 수면 가까이 떠올라 스노클링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은 여전하지만 핵잠 건조가 여의치 않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점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 또 수소연료 전지가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따라서 4,000톤급 배치삼를 기준으로 2030년 초반 정도가 되면 전고체 배터리 개발로 또는 수소연료 전지를 이용해 핵잠과 대등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사능의 위험성이 없고 정치적 문제에 얽힐 가능성이 없으면서 기술적 난이도와 가격이 핵잠에 비해 낮고 친환경적이고 소형화가 쉽습니다. 정지 시에도 냉각 펌프 등의 구동 소음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핵잠과 달리 배터리를 이용한 소음원이 없어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매복 공격에 최적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배터리 기술의 강점과 세계 최고의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산 부품과 기술만으로 건조할 수 있어 수출 품목으로 아주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를 세계 최초로 먼저 채택한 일본이지만 한국이라는 복명을 만나 가격 때문에 수출이 어렵습니다. 핵잠에 못지않는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잠수함이 한국이 선보이게 될 때 미국을 비롯한 유럽 잠수함 강국들도 성능과 기술, 가격을 겸비한 한국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글로벌 자주포 시장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K9 자주포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뛰어난 기동성과 화력으로 무장한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지상군의 전력상 우위를 보장하는 강력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심지어 자주포 종주국인 영국을 뛰어넘으며 역수출되고 있다는데 K9의 최근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의 K9 자주포 사업이 순항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가 구매하기로 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이집트 군 배치 후 처음으로 현지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지난해 K9의 이집트 수출 확정 후 한동안 소식이 없었기에 이번 소식은 K9 사업이 물밑에서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집트 군은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이 제4기갑 사단을 시찰하는 동안 처음으로 155K9 자주포와 관련 K10 탄약 차량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업계에서는 K9 이집트 수출 계약 발효가 늦어지고 있다며 선수금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지만 이번에 이집트 국가 행사에서 K9이 등장하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작년 2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에 2조 원 규모의 K9 수출에 성공했는데 이집트는 K9 자주포 200문가량을 한국 수출입은행 돈을 대여해 구매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와 K9 자주포를 공동 생산하기로 했는데 공동 제작은 이집트 현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중으로 예정됐던 이집트와 K9 수출 계약 발효가 늦어지는 등 2조 원대 계약이 물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잠시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약이 발효되기 위해선 국가의 기술 수출 승인과 계약 이행 보증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출 승인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방산업계에선 K9 이집트 수출의 본 계약 발효가 늦어진 원인으로 기술 수출 승인이 늦어지는 걸 이유로 꼽았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K9의 이집트 수출 계약 당시엔 기술 수출협의회를 열어 기술 이전 범위로 승인받는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인데 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야 기술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집트 군 행사에서 K9 AEDGY로 지라벨이 붙은 자주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등 외부에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K9이 전 세계 방산지 시장에서 최강자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퍼레이드에서는 미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호크와 단거리 방공 미사일인 토르에미, 포병 시스템 쉴카 등도 대거 등장했는데
K9이 그 중심에 있음을 상기시켜줬습니다. 사실 이집트가 K9를 구매한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저렴한 가격도 있지만 이것 말고도 자주포 성능과 정비의 신뢰도가 다른 나라 무기보다 절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9는 이집트 현지 시험에서 1km 떨어진 곳에 있는 전차 크기의 작은 표적을 마치며 성능을 입증하며 이집트 군 관계자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당시 K9는 15km 밖 해상에 떠있는 부표를 타격하기도 했는데 이는 K9로 적 전차나 벙커를 조준해 파괴할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집트에선 여러 절차가 있지만 어떻게든 이른 시일 내에 K9 계약을 마무리하려고 물밑에서 엄청나게 작업을 했을 텐데요. 특히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중동 정세가 위태로운 가운데 이집트 또한 안보 위기를 겪고 있는 등 이로 인해 최근 K9를 최초로 실전 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1일 이스라엘과 이집트,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있던 외국 국적자와 중상자를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해 이집트로 대피시키기로 하면서 그 뒤 하루 500명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대피하며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23 이런 가운데 최근 공개된 이스라엘 정보국 문건 중 가자지구 난민 230만 명을 이집트 시나이 반도로 몰아내기 위한 시나리오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집트를 화나게 만들었는데요. 해당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집트 군은 곧바로 가자지구로 향하는 라파 국경 인근에 탱크와 장갑차 수십 대를 급파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K9 자주포 또한 이집트 국경 후방에 실전 배치됐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최근엔 이집트 국경 도시가 확인되지 않은 미사일에 폭격당하며 이로 인해 민간인 부상자까지 발생하는 등 전쟁의 피해가 이집트에 고스란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안한 정세 속에서 이집트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계약한 K9에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K901 기술 이전을 통한 이집트 현지 생산 방식으로 조달될 것으로 보이면서 사업의 착수 시점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집트 현지 방송에서 이번 이집트 군사 퍼레이드 속 등장한 K9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불안에 떠는 이집트 국민들의 분위기를 잠재우려는 듯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자주포는 지상군의 전력상 우위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꼽히는데 K9 자주포 일무는 일반 곡사포보다 3배 이상 강력한 화력을 내뿜을 수 있어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최근 과거 영국에서 도입한 K9 유기압 현수장치 부품을 한국이 역수출하게 됐다는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유기압 현수장치 종주국으로 알려진 영국에 한국이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얼마 전 방사청은 내부 문건을 통해 자주포형 현수장치 핵심 기술과 부품을 영국에 수출하기 위한 기술 이전 승인 검토 결과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엄청난 일로 자주포 강국인 영국으로부터 들여온 기술을 이제는 한국이 더 발전시키고 개량해 종주국을 넘어서는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987년 우리 군이 신형자 주포 사업을 구상할 때쯤 당시 영국이 개발 AS-90 자주포가 유기압 현수장치를 적용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AS-92 유기압 현수장치를 적용하면서 스페이드 고정 없이 360도 전 방향으로 사격이 가능하다는 것과 승차감도 좋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주포에도 이를 적용하면 승차감이 좋아 지속적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동 중에도 사격 명령을 받으면 1분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국내 방산기술 수준이 부족해 영국에서 AS-90 자주포에 적용하고 있는 에어로그사 제품을 도입해 국산화하는 쪽으로 목표를 잡았던 겁니다. 이후 국내 연구진은 엄청난 열정과 각고의 노력 끝에 K9의 현수장치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는 등 심지어 당시 수입된 영국의 것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자주포의 기동성을 개량하기 위해 K9 유기압 현수장치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보통 현수장치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바퀴에 붙여 운행 중에 발생하는 충격을 완충하는 것으로 군용 차량의 경우 험지에서 좀 더 원활하게 기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용 차량의 유기압 현수장치는 기본적으로 전투 피로도를 확 줄일 수 있는 수준 높은 승차감, 무릎 꿇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들여왔던 AS-90 자주포의 유기압 현수장치를 K9에 적용하려고 하자 막상 반동을 잡아내지 못하는 큰 문제점이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의 기술진들은 반동 제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에 들어갔고, 우리나라가 개발한 K9 유기압 현수장치가 영국산 AS90 유기압 현수장치보다 월등히 뛰어나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얼마 전 열린 아덱스 2023에서 K9용 신형 사거리 연장탄이 공개되자 중국과 국경지대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인도에서 화들짝 놀라며 이에 엄청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지난달 21일 인도 언론 유라시안 타임즈는 중국 국경 인근에 배치된 K9를 위한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유라시안 타임즈는 아덱스 2023에서 공개된 K9용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설명하며 자신들이 운용하고 있는 K9 바즈라의 신형 사거리 연장탄이 도입된다면 중국의 군사 위협을 막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앞서 우리 방산 업체 풍산은 K9용 155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히며 이를 아덱스 2023에서 공개했었습니다. 풍산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이 1,300여 대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K9에 신형 155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사거리는 기존 155 포병탄의 40km에서 60km로 무려 50%나 늘어나게 되는데요. 사거리 연장탄은 기존 자주포의 사양 변경 없이 탄약 자체의 성능을 향상시켜 사거리를 대폭 늘린 것으로 저항력을 줄이는 기술과 로켓 추진기를 추가로 탑재하는 두 방식을 모두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포병 사거리 증대를 통해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적지 핵심 지역도 실시간 타격할 수 있게 되는 등 폭넓은 작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인도에서도 K9용 신형 사거리 연장탄에 유독 큰 관심을, 여기에 더해 인도군이 K-21 경전차와 더불어 레드백 장갑차까지 공동 생산하는 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러브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공장 증설까지 추진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라다크 등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15식 경전차에 대응하기 위해 2조 원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전력 투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저렴한 러시아제 경전차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무산됐고 가성비와 성능이 좋은 한국의 K-21 쪽으로 눈을 돌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가 생산 라인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인도에서 K-21과 더불어 레드백까지 함께 도입하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만간 본격적인 협상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한국 방산의 대표 선수인 K9 자주포를 비롯해 K-21 레드백까지 이제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완전한 지상군의 수호자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K 전차가 바르샤바 퍼레이드의 스타입니다. 에이브람스가 아니라 한국의 K 전차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탱크입니다. 폴란드 매체 DGIENNIK. 폴란드 매체 지에닉은 이번 폴란드 육군 이날 퍼레이드에서 K 전차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K 전차는 2014년부터 대한민국 육군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10식 전차를 제외하고 21세기에 설계된 유일한 전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폴란드 북동부에서 작전하기가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1500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한 K는 적의 장갑 관통 미사일의 유도를 방해하는 소프트킬 능동보호 시스템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하드킬 시스템도 장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는 K 전차는 가장 최신식 전차로 미국의 명품 전차라 불리는 에이브람스보다 가격이 비싼 탱크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는 이번 퍼레이드에 총 14대의 K 전차가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14대의 장비는 바르토자이스 BARTOSGYC의 제20 기계화 여단에서 가져왔는데 이 부대는 대한민국에서 인도받은 전차로 재무장한 최초의 부대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28대가 이미 폴란드에 도착했고 2025년까지 180대의 전차가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 매체 노티지의 다에스트는 이탈리아가 폴란드군의 기갑 전력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탈리아는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성토했습니다. 이탈리아는 2015년에 레오파드 1을 현대화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총 142대의 전차가 업그레이드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24대만 개량되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200대의 자국산 아리에테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50대만 가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탈리아는 현대화는커녕 구식 전차의 가동이 가능한 전차도 적어 형편없는 기갑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미국 에이브람스 외에도 한국산 K 전차가 있다면서 K 전차는 전투 능력과 기술 발전으로 찬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매체는 부러운 듯 곧 1000대의 K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 퍼레이드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게 보란 듯이 14대의 K 전차를 등장시켰습니다. 폴란드는 K 전차의 현지 수출형 모델인 KPL 기반의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게 공동 개발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미 이탈리아는 제안을 수락한 상태로 확인되었고 스페인은 답변을 기다리는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의 차세대 전차 개발에 독일과 프랑스가 완력 다툼을 하고 있는 사이 폴란드와 함께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이 개발에서 제외되자 2년 전부터 반독일 전선을 구축해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폴란드 수출형 모델인 KPL이 차세대 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K를 기반으로 한 차기 전차가 개발된다면 현대로템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방산 시장을 독식하려는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퍼레이드의 마지막을 K구자주포가 장식했는데 프랑스는 최근 루마니아가 K구자주포 도입을 하는 것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지난 10일 디펜스 루마니아는 프랑스 군사 전문 언론이 루마니아 자주포 구매 사업에 K구자주포 말고도 프랑스 카이사르 자주포가 더 매력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K구자주포 90문을 1조 5천억 원에 구입한다고 보도되었는데 프랑스는 원래 루마니아는 프랑스산을 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한국산과 같이 카이사르 자주포를 단 14개월 만에 인도할 수 있다고 했고 또한 프랑스군이 최근 에이글 임무의 일환으로 이미 4대 카이사르 자주포를 루마니아에 파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 국방부는 자주포를 카이사르가 쓰는 차륜형이 아닌 궤도형 자주포라고 못 박으면서 카이사르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이러한 결정이 프랑스에게는 아쉽겠지만 일각에서 루마니아는 처음부터 K구자주포를 구매하려 했고 카이사르는 안중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과거 K구자주포와 카이사르 자주포를 비교하는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 카이사르가 어렵게 한 발 쏠 동안 K구자주포는 3발을 쏘고 이미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해외 네티즌들은 K구자주포는 짐승이라면서 한 해외 네티즌은 21세기 자주포 2종의 준비 테스트의 속도를 비교한 매우 흥미로운 영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해외 네티즌이 영상을 보고 이런 댓글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분쟁 시 인도 K고 10기, 파키스탄 40기 이상 카이사르 차륜형 자주포, 인도 무패, 파키스탄 36패. 인도는 그 후 100대 이상의 K구를 주문했습니다. 이 글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농담에 가까웠지만 실제로 교전이 벌어졌고 인도가 가진 K구자주포가 엄청난 위력을 낸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가 끝나고 유럽 각국의 보도와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 중에 한국 방산의 유럽 시장 진입을 견제하는 독일과 한국의 방산 수출을 부러워하는 일본은 자국 보도에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 영상이나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고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만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번에 폴란드가 군사 퍼레이드를 한 가장 큰 목적이 적국 러시아를 보라고 한 것이었는데 러시아 언론이 퍼레이드하기 전 K 전차에 대한 보도를 내놔서 주목받았습니다. 러시아 매체 누주로는 지난 13일 폴란드는 한국산 K 탱크를 살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인을 놀라게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밀리터리 위치 미국판이 폴란드 지도부가 한국의 K 전차를 얻기 위해서 노후화된 전차를 일부러 폐기하려고 우크라이나에 넘기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K 전차의 성능을 나열하면서 굉장하다는 듯 말하면서도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다니엘 구르가 나토 동맹국의 장비와 호환되지 않는 한국 전차의 구매가 나토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나토 전투 시스템의 상호작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산 K 전차는 나토와 호환이 가능하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최단기에 수입이 가능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에 폴란드가 대거 도입하고 이를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 AB 에이브럼스가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한국 방위산업에 의한 나토 무장은 러시아엔 끔찍한 전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육상장비 생산은 나토군 호환 장비를 생산하는 국가 중 가장 건실하다. 한국의 주력 전차인 K2 전차는 러시아와 나토 간 육상 전력의 균형을 무너뜨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지금 러시아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산 전차가 마치 나토와 호환이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만큼 1000대를 도입한다는 폴란드나 이를 통해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된다는 소식이 러시아에겐 큰 두려움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에는 한국산 기갑 무기들뿐만 아니라 유럽의 하늘에 최초로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이 선을 보였습니다. FA-50은 그동안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 항공업체의 전유물이었던 유럽 항공시장에 국산 항공기를 존재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해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 FA-50을 최대 600대 수출하기 위해 민관군 원팀을 만들었고 이를 포함해 유럽과 전 세계 시장에 1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빠른 납기, 합리적인 가격 외에도 현지화 개량 및 현지 생산을 내걸고 있습니다. 에이전시 파트너스의 방위 항공 우주 분석가인 사시 투사는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가 앞으로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폴란드가 체결한 것과 같은 공동생산 협정, 즉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협정을 한국과 체결하기를 원할 것이다.